X평균 곱하기 Y 빼기 Y평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선물의 통을 계속 돌면서 이거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거를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 B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분모 분자 구했으니까 분모에다가 1 써주고 네, 분자잖아요. 죄송합니다. 분자에다가 그걸 써주고 분모에다가 또한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교재이니까 Y의 평균 빼기 그 평균 위에 교재 A를 그래프를 출력할 건데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너무 속점이 너무 길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걸 조금 더 짧게 쓰고 싶다 하면은 저는 속점 세가지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까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사실 이걸 넣은 이유가 저번 데이터 분석 스터디 때 애플이 이걸 하기도 했고 이번 수강에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살짝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잡지에서 어, 우리가 그려야 하는 게 X축에 대한 이름과 Y축에 대한 이름 그리고 범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X축의 라벨을 플러스로 해주고 Y축의 라벨을 메인 언더스탠딩으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 스태처와 플롯의 차이를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반대이 뭐냐면 스태처는 그 층 아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플롯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이 라벨은 범례인데 라벨을 데이터로 해주고 플롯 선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y 값이 그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b 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넣어주고 그 라벨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레전드는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 쓴 라벨을 그래프에 그려주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문득 궁금했던 게 이 약간 TMI이긴 한데 이거를 나란히 쓸 수는 없을까라고 아주 문득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앵콜 이 하면은 이게 두 줄이 되면은 밑줄로 내려가라라는 뜻이 돼서 이렇게 해도 옆으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궁금해서 찾았거든요. 그럼 밑에는 시호는 저희가 그린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개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때 준비해 주신다는 것 같아요.
프리클래스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프리클래스 링크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그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팀이 대신 공유해 줄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지금 공유해 드렸는데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클래스 퀴즈 다 제출한 것 같은데 이 팀 발표 해주세요. 해설. 사번이네. 네.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할 테니까 이 팀 사람들 각자 문제 있을 때 마이크 켜주시고 해설해 주시면 됩니다. 1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강법을 시행할 때 결국에는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는 것이 이제 수렴하는 점의 x값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6이 되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수렴하는 점의 x값이 0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경사관법을 코드로 나타내었고 그 빈칸 안에 코드를 채워 넣는 문제였는데요. 그 빈칸에 해당하는 그 해설을 좀 해드리자면 A에 들어갈 식은 Y를 구하는 식의 코드였고 그다음에 B랑 C는 오차를 구하는 식 그리고 D는 오차 함수를 A로 미분한 값 그리고 E는 오차 함수를 B로 미분한 값이 코드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형회귀를 그릴 때 한 개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선형회귀에서 독립 변수의 수를 늘려서 다중 선형회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구할 때 두 개의 독립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기울기 두 개의 값은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 발표하기 전에 혹시 제 화면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진영님 혹시 화면 공유 네, 꺼주실래요? 저 화면 공유 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화면 흰색 지금 보여요. 화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가요? 안 보여요? 네, 저희 템이 보여요. 보여요. 아, 네. 그러면 지금 문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4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중 선형회귀 코드를 가져왔는데 1번부터 설명드리자면 0.02로 학습률을 설정하는 코드 맞죠? 학습률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뒤에 덧붙여서 보기 만든 건데 학습률은 모델이 얼마나 세세하게 학습을 할지를 정하는 값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에포크를 2000으로 해가지고 에포크 값을 설정을 해줬는데요. 뒤에 설명도 마찬가지로 에포크에 대한 설명을 그냥 덧붙인 거거든요. 에포크 저희가 공부해봐서 아실 테지만 이제 학습 횟수를 정하는 값이 이제 에포크 값이고, 그리고 여러 무작위 가중치를 이제 학습을 해보면서 그에 따라 적합한 가중치를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그 에포크 값에 대한 그냥 설명으로 2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3번도 이제 저희 책에서 공부했듯이 평균 제곱 오차를 저희가 필요한 값들을 기준으로 편미분을 해가지고 코드로 저희가
코드를 짜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평균 제곱 오차를 A1으로 미분한 값을 그대로 코드로 짜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 4번이 그 정답인데요. 저희가 이제 F크 값이 100일 때마다 그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그 코드를 짜준 것인데 F크 값이 100번 반복될 때마다 현재 값들을 출력하는 코드로 F크 값이 0일 때부터 2000일 때까지 값들을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4번이 왜 틀렸냐면요. 저희가 앞에서 F크 값을 2000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2000으로 설정을 하면 F크 값이 0부터 세줍니다. 그래서 0부터 세주면 2000까지 출력이 안 되고 1900까지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이 틀렸어요. 0일 때부터 2000일 때까지 값들을 출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틀렸고요. 이제 100일 때마다 출력을 하면 0부터 1900일 때까지 값들을 출력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콜앱으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값을 보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F크 값을 2000으로 했을 때 F크 값이 마지막에 출력되는 값은 F크가 1900일 때 기울기 값이 얼마이고 절편 값이 얼마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F크 값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0부터 세니까 원하는 반복 횟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보시면 F크 값을 2001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그 2001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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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치? 가중치. 아, 가중치요. 가중치는 이 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중치. 잠시만요. 제가 아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독립변수의 개수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의 그 가중치 값을 구하는 거고, 아마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코드에 따르면 이제 기울기 값이랑 절편 값이 저희가 구하는 게 여기 코드에서 구하는 게 기울기 값이랑 절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속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의 그 값들은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 값이랑 절편 값이므로 이 예시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가중치가 기울기 값이랑 절편 값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제가 다르게 알고 있다면 네, 바이어스도 포함이고 근데 아닌가요? 혹시 용빈 선배 좀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웨이트예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두 개 배웠잖아요. 웨이트랑 바이어스. 네. 웨이트가 아까 말한 독립변수의 이제 개수인 A고, 그리고 바이어스가 그 상수 B에 대한 내용인데, 가중치는 그냥 그 A랑 B, 웨이트랑 바이어스일 뿐이에요. 그냥 웨이트랑 바이어스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수식으로 그 문제를 예측한다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팀 발표 자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프리 클래스까지 마쳤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주제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울기 오차 그래프의 형태가 2차 곡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포크에 대해서도 책에서 나왔었는데 이 에포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중선형 회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인 기울기 오차 그래프의 형태가 2차 곡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팀 발표 담당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 오차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좌표에 대입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가지고 예측 직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기울기 값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오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 그러니까 기울기의 오차값이 최소인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오차의 최소값인 지점은 순간 기울기가 0인 지점입니다. 이때는 미분했을 때 그 값이 0인 지점이 그 오차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울기 오차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손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함수는 특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표현하는 지표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지 못하는가를 나타냅니다. 통계학적 모델로는 회귀 모델과 분류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평균 절대 오차와 평균 제곱 오차는 둘 다 회귀 모델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평균 절대 오차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예측 함수의 값과 실제 값의 편차에 절대값을 취해 모두 더한 후 평균을 낸 값입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다른 값들에 비해 오차가 유난히 큰 값을 잘못 평가된 값으로 간주해서 해당 값을 무시하고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추정된 값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주관값과 가장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얼마나 학습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오차가 발생하였고 오차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최저값을 수렴하는 데 어렵습니다. 평균 절대 오차는 회귀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기계학습 모델의 퀄리티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평균 제곱 오차 그래프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예측 함수의 값과 실제 값의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의 평균입니다. 평균 절대 오차에 비해 오차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차값이 기울기 값이 변함에 따라서 오차값이 더 크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최저값에 수렴을 하기가 좋지만 값을 제곱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이값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때 왜곡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1보다 작은 값은 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 되게 되고 1보다 더 큰 값은 그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머신러닝 손실함수에서 그리고 영상 처리를 할 때 화질 개선을 위한 원본 대비 화질 측정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저희가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직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평균 절대 오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수렴하는 값을 찾기 어렵고 평균 제곱 오차는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기울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때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리고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오차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바로 미분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사하강법입니다. 함수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독립변수 값을 변형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함수값을 갖도록 하는 독립변수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경사하강법은 반복적으로 기울기 a를 변화시켜서 m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사하강법은 다음과 같이 많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산을 내려올 때는 모든 방향으로 산을 더듬어가며 산의 높이가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내려갈 수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과 같은 함수를 살펴보면 최소값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선이 되고 이는 우리가 찾는 최소값 m에서의 순간 기울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이 곧 우리가 찾는 최소값 m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미분값이 0인 지점을 찾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함수 위에 임의값 a1에서 미분을 구하고 구해진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간 이동시킨 a2에서 미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미분값이 0이 아니면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시키면 결국 기울기가 0인 한 점 m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경사관법은 앞서 말했듯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서 활용됩니다. 함수의 최소 최대값을 찾으려면 단순히 함수를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는 방식이 아닌 경사관법을 이용해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주로 실제 분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함수들은 닫힌 형태가 아니거나 비선형 함수와 같이 함수의 형태가 복잡해 미분계수와 그 근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컴퓨터로 구현하는 것에 비해 경사하강법은 컴퓨터로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량이 매우 큰 경우 경사하강법과 같은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해를 구하면 계산량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사하강법은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최소값에 빠지기 쉽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안장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역 최소값은 함수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이고, 지역 최소값은 함수의 일부분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미분계수가 0이지만 함수 전체에서의 최소값이 아닌 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사하강법으로 최적의 값인 줄 알았던 값이 전역 최소값보다 큰 경우를 지역 최소값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안장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안장점은 기울기가 0이지만 극값이 아닌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사각법은 미분계수가 0일 경우 더 이상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안장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 이동시킬 때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해 너무 멀리 이동시키면 a의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m 값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 이동시킬 때 얼마만큼 이동시킬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이동거리를 정해두는 것이 바로 학습률입니다. 딥러닝에서 학습률의 값을 적절히 바꾸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것은 중요한 최적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경사각법은 오차의 변화에 따라 2차 함수 그래프를 만들고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 미분값이 0인 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사각법은 함수의 기울기, 즉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x의 값을 어디로 옮겼을 때 함수가 최소값을 찾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라면 x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울기의 값이 크다는 것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x의 위치가 최소값, 최대값에 해당하는 x좌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해 특정 포인트 x에서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지는 중이라면, 즉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라면 음의 방향으로 x를 옮겨야 할 것이고 반대로 특정 포인트 x에서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는 중이라면, 즉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라면 양의 방향으로 x를 옮기면 됩니다. 이 논리를 수식으로 나타낸 식이 첫 번째 식입니다. 여기서 xi와 xi 플러스 1은 각각 i번째 계산된 x의 좌표와 i 플러스 1번째 계산된 x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울기의 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잘 생각해보면 기울기의 값은 극소값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동거리에 사용할 값을 기울기의 크기와 비례하는 인자를 이용하면 현재 x값이 극소값에서 멀 때는 많이 이동하고 극소값에 가까워졌을 때는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동거리는 기울기 값을 직접 이용하되 이동거리를 적절히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수식을 조정해 줌으로써 상황에 맞게 이동거리를 맞춰 나갈 수 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이동거리의 조정값을 보통 학습률, 스텝 사이즈라고 부르고 기호는 알파로 씁니다. 따라서 최종 수식은 두 번째 식과 같고 다변수 함수에서는 세 번째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에서 미분을 해야 되고 그 2차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를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균 제곱 오차의 식을 다시 옮겨보면 1번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yi는 xi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므로 yi는 axi 플러스 b를 대입하면 2번 식과 같이 바뀝니다. 이 값을 미분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a와 b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 전체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값을 중심으로 미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수를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변수만 미분하고 그 외에는 모두 상수로 취급하는 편미분을 사용합니다. A와 B로 각각 편미분한 결과는 3번과 4번 식과 같습니다. 이를 파이썬 코드로 바꾸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오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다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줄은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 즉 오차를 구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 줄은 평균 제곱 오차를 a로 편미분한 결과로 이 식에서 3번 식과 같습니다. n은 len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시그마 값은 sum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네 번째 줄은 평균 제곱 오차를 b로 편미분한 결과로 앞서서 본 4번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은 len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시그마 값은 sum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은 여기에 학습률을 곱해 기존의 a 값과 b 값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10분간 쉬고 8시 정각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어. 네,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카메라 켜주세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할까요? 네, 그럼 이어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공유를.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고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총 세 가지의 내용을 크게 준비를 했는데 에코프, 배치 사이즈, 그다음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준비를 했어요. 네, 처음에 일단 제가 맡은 개념은 에코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배치 사이즈랑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들이 떼놓을 수가 없는 개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사진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들 기억나시나요? 어, 네, 많은 분들이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불과 딱 1년 전에 아두이노 스터디에서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에코프랑 배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써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도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개념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개념들이 왜 나왔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공부한 병사학용법에는 그 기울기 계산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1000만 건 이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울기 계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번에 돌리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지고 학습 한 번에 계산되어야 할 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 시간 또한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그 머신러닝 학습 도구를 살펴봤는데 네, 먼저 머신러닝이란 쉽게 말해서 그 그림과 같이 그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러닝, 좋은 데이터, 좋은 방식, 좋은 알고리즘을 넣어줘야지 이 A++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좋은 데이터, 좋은 방식은 좋은 공부법을 의미하겠죠.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법을 의미하는데 그럼 공부 잘하는 법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반복 학습하기입니다. 어, 어떠한 교과서를 한 번만 다 보고 외우는 천재는 세상에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교과서를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라는 게 교과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보는 게 1에코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4번을 다 학습했다. 그러면 4에코프.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에코프를 돌리게 되면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과적합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데이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상황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옳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과적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나눠서 공부하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과적합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 과적합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눠서 공부하기 방법은 A 교과서도 보고 B 교과서도 본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두루두루 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A 교과서도 보고 B 교과서도 보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은 좀 덜 공부하기도 하고 좀 이러한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겪다 보니까 과적합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N개씩 나눈 것이 저희가 뒤에 더 말씀드릴 미니 배치라고 부르고, 하나의 데이터셋을 조그만한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좀 공부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에코프의 개념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신경망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쭉쭉 화살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0, 1, 2라는 이런 마지막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숫자들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 돌아가면서 이 수치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순전파라고 좀 전문 용어로 부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 이거를 역전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전파랑 역전파, 이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에코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때 에코프가 뭔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데이터셋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보았을 때 에코프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 에코프는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뭐 교과서를 몇 번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그림에는 데이터셋을 한 번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했다면 1 에코프, 오른쪽 그림처럼 데이터셋을 3번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했다면 3 에코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에코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이제 같이 나오는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배치 사이즈는 모델 학습 중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데이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문제집을 통해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배치 사이즈는 몇 개의 문제를 한 번에 쭉 학습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총 100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20개씩 풀고 채점을 한다면 배치 사이즈는 20이 된다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러면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간의 오차를 계산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처럼 전체 데이터가 10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0개라면 데이터를 100개씩 활용하여 모델을 점차 활용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총 배치 수를 의미하고, 같은 말로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STEP라고 스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앞서 제가 배치 사이즈가 전체 데이터셋을 몇 개의 데이터 묶음으로 한 번씩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왼쪽 그림과 같이 배치 사이즈가 100이고 전체 데이터 수가 1000이라면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번에 걸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즉 이터레이션은 1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그 같은 배치라는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배치 사이즈하고 배치 개수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랑 이터레이션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에코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정확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데이터 수가 적을 때 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적합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한 계산 시간 또한 증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반면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계산 속도가 증가하고 과적합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정확도가 낮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제가 한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일단은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일단 300번 반복이고요.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300번을 반복한 효과. 그래서 데이터가 3만 개가 있는 것처럼 효과를 발생하죠. 되게 엄청난 효과죠.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3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코드를 이제 코드를 한번 돌려봐서 그만 이제 에코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에코프를 증가시켰을 때 정확도가 실제로 올라가는가 해서 네, 제가 코드를 돌려본 결과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끝나고 주어질 실습 문제에서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만 일단 가지고 왔고 어, 일단은 빨간색 박스가 쳐져 있는 걸 보시면 그 에코프는 다들 아실 거고 로스라는 게 이제 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실 함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손실 함수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값과 모델 예측 값 사이에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손실 값이 작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에는 에코프가 1이고 1일 때 로스는 4,724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의 에코프가 2000일 때는 로스가 23으로 확실히 낮아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실제 코드의 결과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코드는 여러분이 오늘 끝나고 실습 문제를 푸실 때 또 한 번씩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끝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네, 그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터레이션하고 배치의 개수가 동일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배치의 개수를 물어보신 게 맞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혼동을 말씀드렸던 거는 배치의 사이즈랑 이터레이션의 그 혼동을 말씀드린 거고 배치의 개수를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네, 동일한 게 맞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4번 주자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실까요? 보여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중선용회계에 대해서인데요. 발표 순서로는 먼저 다중선용회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실습 코드를 가져와서 다중선용회계가 코드를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선용회계를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구현하기 전에 먼저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딥러닝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텐서플로우의 원리 또한 간단하게 보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텐서플로우로 선형회계를 실행해 보면서 코드를 이해해 보면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중 선형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변수가 여러 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추가하고 추가한 정보와 함께 예측값을 구하려면 변수의 개수를 늘려 다중 선형회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중 선형회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개의 독립 변수 x를 가지고 종속 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한 회귀 모형입니다. 이 예측을 통해 독립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다중 선형회기도 단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개수는 그 최고 제곱법을 통해서 이제 편미분하여 개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밑에 식은 다중 선형회기의 식을 가져왔는데 이는 책의 예시에서 가져온 일반식이고 그 변수가 많을수록 예측값을 내놓기 위해 필요한 가중치의 개수도 증가하면서 식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책에 나온 다중 선형회기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는 저희가 다중 선형회기를 완전히 이해하기에 좀 약간 부족해서 실수 코드를 보면서 다중 선형회기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선형회기도 단순 선형회기와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법을 통해 구함으로 실수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선 이제 변수가 늘어났으므로 그에 따라 설정해주는 값의 개수만 달라질 뿐입니다. 단순 선형회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인풋 시켜주고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를 선언하고 x1, x2, y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코드로 변수의 개수에 따라 3차원 그림으로 설정하고 각 라벨을 정해주고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 x와 y 값을 numPy 배열로 바꿔줍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이제 인덱스를 좀 하나씩 불러와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k 값을 설정하죠. fk는 저희가 앞서 배웠듯이 학습 횟수를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코드를 짤 때 fk 관련해서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제가 그 프리클래스 퀴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fk 값을 0부터 셈으로 원하는 반복 횟수에 플러스 1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코드로 이제 경사하강법을 짜주는데 이는 변수의 개수만 늘어나서 지정해주는 값만 늘어났을 뿐 앞에 경사하강법 코드랑 거의 다를 게 없으므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맨 처음에는 값이 막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거렸다가 fk 값이 올라가면서 기울기 값과 절편 값이 점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가져온 건데요. 손실값이 실제값 마이너스 예측값의 제곱으로 fk 값마다 손실값을 구해주고 함께 출력을 해줬을 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사진과 같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봐보시면 여기 이제 fk 값이 맨 왼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손실값 그리고 저희가 구하려는 이제 가중치 값이랑 그 값이 나와 있는데 여기 손실값이 이제 fk 3 일 때까지는 이제 빠르게 작아지다가 21 그리고 7, 3 이렇게 크게 빠르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k 값이 높아지면서 점점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는 이제 경사하강법을 채택했기에 이제 이렇게 fk 값이 맨 처음에는 손실값 크게 줄어들었다가 fk 값이 높아질수록 그 손실값이 줄어드는 정도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fk 값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를 때에는 크게 그 변화되는 값이 없고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딥러닝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특정한 기능을 담은 작은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텐서플로우를 배우면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텐서플로우는 그냥 딥러닝 수학 계산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텐서플로우 말고 이제 그냥 파이썬으로 다 짜버리면 매우 코드가 길고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예를 들어서 최종 예측값 계산, 그리고 이제 가중치값 업데이트, 뭐 학습용 만들기, 그리고 손실함수 만들기, 레이어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파이썬으로 다 짜버린다면 코드가 매우 복잡해지지만 텐서플로우를 쓴다면 매우 쉽게 코드 한 줄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이제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다음 사진과 함께 봐보시면 준비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층에 이어 작업을 진행하는 여러 층에 이어서 출력 결과가 나오는 출력층까지 여러 개의 층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앞뒤로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딥러닝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까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장에서는 텐서플로우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한 것인데요. 일단은 딥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의 케라스 API를 불러서 저희는 사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장에 이제 발표를 준비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선형외기의 개념과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텐서플로우 및 케라스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익히고, 딥러닝 자체에 대한 학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 저희가 텐서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머신러닝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선형외기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머신러닝은 이제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형외기, 이제 머신러닝 따라서 두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릅니다. 먼저 가설함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가설함수, 가중치, 편향, 이제 여기 기호가 나와 있는데 HX 그리고 W, B 모두 기호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가 그냥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소문자 설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타낸 거고, 실제 기호 표현은 이제 밑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가설함수 HX,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하는 식이고요. 저희가 그 책에서 배운 내용에 좀 적용을 시키면 예시로서는 y는 ax 플러스 b, 이거가 이제 가설함수 hx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중치 w, 변수 x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곱하는지 결정하는 값인데요. 저희가 배웠던 그 내용에 적용을 하자면 기울기 값 a 값, A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 바이어스라고도 하고요. B값인데요.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따로 부여되는 값이고요. 예시로는 절편값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는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에 대한 식입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거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평균제곱 오차가 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경사하강법이 바로 이제 여러 옵티마이저 중에 하나인데요. 경사하강법 이외의 옵티마이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9장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전에 지금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서 그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제 용어도 알았겠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직접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드릴 코드는 모두의 딥러닝 경사하강법 실습 때 다뤘던 코드를 텐서플로우로 실행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제 처음부터 살펴보자면 여기서 불러온 함수, 이제 시퀀셜 함수와 댄스 함수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주고 텐서플로우에 포함된 케라스 API 중에 필요한 함수들을 다음과 같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x와 y 값은 그냥 이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값과 그대로 그 값들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그대로 선언을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딥러닝은 한 층 한 층씩 쌓여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먼저 시퀀셜 함수를 모델로 선언하고 이제 시퀀셜 이 함수는 딥러닝의 한 층 한 층을 이제
여기 모델 add라는 함수 보이시죠? 모델 add 함수를 사용해서 층을 추가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을 하나 추가시켜주고 그리고 모델 add 함수 안에 앞서 불러온 dense라는 함수 dense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dense 함수는 이제 각 층의 입력과 출력을 촘촘하게 모두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dense 함수의 인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인자는 본 실수 문제 가설 함수는 hx는 wx 플러스 b로 출력되는 값이 성적 하나이므로 이제 1이라는 값을 인자 첫 번째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입력될 변수도 학습 시간으로 하나이므로 이제 input dim 해가지고 1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함수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활성화 함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입력된 값을 이제 다음 층으로 넘길 때 각 값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지금 선형의기를 다루고 있으므로 리니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앞서 만든 모델의 설정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인자로 들어가 있는 옵티마이저 값이랑 로스 값이 있는데 이 옵티마이저 값으로 SGD라고 썼고 그리고 로스 값으로 MSE라고 써져 있는데 이 SGD는 경사강법을 실행시킨다는 뜻이고 그리고 손실 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겠다고 MSE 값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fit 함수는 이제 몇 번을 오갈 것인지 그리고 한 번 오갈 때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이제 x, y 리스트를 넣는다고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f값 2000을 써줍니다. 이제 다음 여기가 이제 코드 마지막인데요. 다음 코드들은 그냥 책에 나온 코드와 동일하게 짜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짜주시고 그리고 책에 나온 임의값과 동일하게 공부한 시간, 그냥 학습 시간 7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과 같이 실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과 이제 마지막 F급 값일 때 출력 값을 봐보면 이제 F급 값이 늘어나면서 손실 값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손실 값이 막 9241이었다가 마지막 F급 값을 확인해보면 8이라는 값으로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확인해보시면 실제 값이 점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구한 값에 따라 예측 측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임의의 값 7을 넣었을 때 예상 점수 95.12라고 이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텐서플로우로도 선형의기를 실행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텐서플로우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팀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그 운영진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 열심히 일주일 이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거 사실은 기타보에 저희가 공지해드린 파일 올리시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2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